안녕하세요. 황림의 이영철 원장입니다. 오늘 강의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문학작품인 심청전의 실제 배경지가 어디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몇 해 전에 소설 홍길동의 고향을 두고 논쟁이 벌어졌다는 보도를 본 적이 있습니다. 강릉시는 허균이 강릉 출신이니 당연히 홍길동 고향도 강릉이다 라고 한 반면 문헌을 들어 홍길동의 고향이 장성이라는 주장이 팽배한 상황인데요. 지역 경제 차원에서 빚어지는 일이라 이런 일은 중국에서도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개의 고전설화가 실존 인물을 모델로 창작되었다는 점에서 심청전 역시 실존 인물의 출생지를 두고 지방자치단체 간의 줄다리기가 치열한 것 같습니다. 한국민족대백과의 심청전 내용을 정리해보면 심청전은 모두 80여 종이 있고 크게 설화를 소설로 한 경판 24장본과 완판 71장본이 있는데 경판본은 단순한 양식, 완판본은 경판에 등장하지 않은 뺑덕, 어미 등 여러 인물이 추가되고 신봉사의 캐릭터도 큰 변화가 있다고 합니다. 심청전의 바탕이 되는 근원설화는 제사를 지낼 때 사람을 신에게 바치는 인신공의제도, 효행설화 등으로 보고 있고 시기는 판본에 따라서 명나라와 송나라 그리고 출생지는 남궁과 황주로 각각 차이가 있습니다. 심청의 출생지를 두고 논란이 많다고 하는데 정작 심청전의 배경지가 남군 또는 황주라고 하니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조선사 편수의 일본 학자인 이만이시류, 금소룡이 1913년도 평양남도에서 발견했다는 점지연 신사비, 이것은 기본적인 비의 양식도 갖추지 못했고 바닥에는 시멘트까지 묻어있는 가짜 비석인데요. 이것을 근거로 낙랑군 한반도서를 교과서에서 가르치는 식민사학자들은 결과적으로 중국의 동북공정 빌미를 제공해서 산해관에서 끝나는 기존의 만리장성을 한반도까지 끌어들이는 어이없는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동북공정의 배경에 국민 세금으로 식민사관을 유포하는 국내 학자들이 있다는 점을 똑똑히 기억했으면 합니다. 본 내용에 앞서서 역사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의 태도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고대와 근현대 기록, 해석된 역사서, 유물이라도 확정적으로 보는 것은 경계할 필요가 있다. 지구과학사, 특히 언어사, 지형지세 등에 맞지 않는 역사는 의심하고 검증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근대 민족관에 입각해서 우리 민족 중심으로 해석하는 국수주의, 모든 것이 우리 민족이 이루어낸 성과다라는 이런 관점, 반면에 식민사관에 오염돼서 우리 민족의 역사를 매우 자학적으로 해석 유포하는 풍조도 있죠. 끝으로 자국의 유불리를 떠나서 있는 그대로의 역사를 보려는 자세가 무엇보다도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해서 심청전 전문 확인도 다시 한번 진행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심청전 완판본을 중심으로 해서 지명을 추적해 봤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출생지라고 주장하는 곳을 지도로 확인해 보면 전남 곡성, 전북 부안, 충남 예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학계에서 인당수라고 하는 곳은 변산반도 기준으로 약 230km 북쪽에 있는 백령도가 있죠. 그러나 심청전 첫 줄에 송나라 말년에 황주 도화동에 한 사람이 살았는데 이것을 근거로 그동안 황해도 황주라고 주장하는 설도 존재합니다. 문제는 황해도 황주를 배경으로 했다면 시대 배경을 송나라를 하지 않고 고려 또는 조선이라고 하는 것이 자연스럽겠죠. 혹시 그동안 학계에서 자주 사용했던 해석 방법과 같이 조선이 사대를 하다 보니 지명과 무관하게 시대 배경은 송나라 연호를 사용한 것은 아닌지 이 부분도 여지를 두고 살펴보겠습니다. 황주와 관련된 문헌을 찾아보면 한반도하고 대륙에서 동시에 나타나는데요. 한반도는 황해도 황주군이 있습니다. 평양시 남방에 있죠. 신정 동국여지 승남 제41권의 비고편 내용에서 순조 때 황강연으로 강등했다라는 기록을 찾았습니다. 동국여지 승남의 비고의 출처는 문헌비고인데요. 이 문헌비고 관련된 자료를 찾아보니까 1908년도까지 제작 가능했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관련된 인사들을 추적해보니 대부분 친일파였습니다. 그리고 당시의 총리는 이완용이었고요. 주목해야 될 점은 1908년도에 제작 가능했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원전이라고 생각하는 삼국 사기를 포함해서 고려 이전의 역사, 조선 역사 등등은 일제가 실제적으로 조선의 영향력을 미쳤던 1900년대를 전후해서 1915년까지 대부분 재간행, 복간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제 그런 점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역사서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륙과 관련된 기록은 현재의 그 허북성, 황강이 과거에 황주였다는 기록이 확인되는데요. 황강으로 바뀐 시기가 중화민국 성립 시기, 그러니까 1911년이 되겠죠. 1911년도에 황주가 황강현으로 개칭되었다고 기록에 나옵니다. 특이한 점은 한반도와 대륙이 공간적으로 상당히 먼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사한 시기에 황주가 동시에 황강현으로 개칭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심청전의 황주는 어디일까라는 의문이 여전히 남습니다. 앞에서 소개드렸던 경판본에는 남군이라고 했는데 남군은 관우가 있었던 현 허북성 형주로 황주를 포괄한 지역이죠. 결국 완판본의 지명과 경판본의 지명이 모두 장강을 끼고 있는 허북성 지역과 일치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남군의 중심 지역은 이곳 티영주, 강릉입니다. 그리고 황강의 위치는 바로 무안 동쪽이 되겠죠. 그럼 심청전에 등장하는 지명을 따라가 보면서 심청전의 배경지가 어디인지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옛날 옛적 황주 땅 도화동에 한소경이 살았는데 성은 심가요, 이름은 학규라. 황강은 무안 동남쪽 60km 지점에 있고요. 이 도화동이라는 지명은 황강 시내에서 약 27km 지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은 이제 결정적으로 심청이 동선에 등장하는 호남성 무릉지역과 무려 480km 떨어져 있는 거리여서 심청전이 실제 사건의 배경으로 쓰여졌다면 가능성이 희박하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하루는 무릉촌 장승상댁 부인이 시비를 보내어 심청을 청하였겠다. 무릉에 내가 있고 도화동에 내가 나니. 무릉이란 지명은 한고주 유방 때 붙여진 지명인데요. 현재 상덕시를 이야기합니다. 이 상덕시 바로 오른쪽에 보면 무릉촌이라는 지명이 현재도 남아 있고요. 또 그 서쪽으로 가보면 도화동이라는 지명이 있습니다. 거리를 감안해 볼 때, 그리고 무릉도원이라는 상징성을 동시에 감안해 볼 때 심청전의 배경지인 도화동, 심청의 출생지로 비정할 수 있는 도화동은 허북성보다는 이 상덕시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지도를 확대해 보면 상덕시, 옛 무릉군에 있는 무릉촌과 도화동은 매우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고 동종호의 물길을 따라서 무역선이 진입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조건을 갖추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확히 현재 지명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 지역은 대륙과 한반도를 통틀어 무릉도원이라는 지명에 가장 어울리는 지형, 기후 조건과 역사적 배경을 갖고 있는 것으로 봐도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곳은 현재도 중국을 대표하는 도화원 풍경구 등이 있고 무릉산맥을 비롯해서 무릉 지명이 산재한 곳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남경장사 선인으로 인당수 인재수를 드리고저 15세나 16세나 먹은 처녀를 사랴 하니 몸팔이 뉘 있음나. 이 이야기는 남경의 뱃사람들이 어린 소녀를 구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는데요. 남경의 뱃사람은 장강 산문협 입구인 의빈에서 장강의 하류권인 주산군도를 지나 절광가, 복권 등의 남중국해를 무대로 활동하던 해상무역업자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송대는 황해 권역으로 이들의 활동 무대가 확장되는 것을 역사 기록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15살 난 처녀를 인당수 제물로라는 이야기는 송대 이전에 사라진 수신신앙과 인신공의 의식으로 풍랑과 파도가 거세 잦은 난파를 겪었던 물길에서 행해졌던 의식이다.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대목은 심청이가 신봉사 마을 사람들에게 하직 인사를 하고 남경 상인들의 배에 올라 떠나는 대목입니다. 지금 흘러나오는 판소리는 명창 김창룡 선생님의 소리인데요.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판소리 범피 종류 대목은 심청이가 배에 올라 양자강과 그 지류 동정호 등을 돌며 곳곳에서 제사를 지내고 하구를 향해 내려가는 룻을 담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상당히 심청전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지점이 되겠습니다. 그럼 범피 종류를 중심으로 해서 핵심 지명만 대략 살펴보겠습니다. 황학로를 당도하니, 황학로는 허북성 무안시 강변에 있는 역사적으로 유명한 노각입니다. 악양의 악양로, 강서성 남창의 등원각과 함께 강남 3대 명루로 유명한 곳이죠. 그리고 봉황대는 남경의 봉황산 위에 있는데요. 시선 이태백이 이곳에서 금능 봉황대에 올라라는 시를 지어서 더욱 유명해진 곳입니다. 고소성의 배를 매니 한산사 종소리 배전에 들여온다, 이런 대목도 있는데요. 이 고소성은 소주시에 있는 곳입니다. 한산사는 풍교 야박으로 유명한 곳이죠. 아마도 가보신 분들이 적지 않을 거로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무정한 사오삭을 물과 같이 흘러가니, 배에 승선한 이후에 동정으로 흘려드는 여러 지류하고 그 다음에 서쪽의 양자강 중류지역을 거쳐서 양자강 하류까지 오는데 소요된 시간을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송대의 양자강을 운항했던 선박 소요 시간과 일치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런 점으로 봤을 때는 대단히 구체적이고 현장과 일치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기존의 학기 설명대로 인당수가 백령도에 있다면 백령도로 가기 위해서는 최소한 한반도 남서해안 일대에 대한 지명 또는 문학적 표현이 최소한 서너 곳은 나와야 되는데 일체 언급되고 있지 않습니다. 지도에서 이곳을 보면 동정호가 있는 도화동 추정 위치에서 동정호 주변을 돈 후에 양자강으로 들어가 황학로, 남경의 봉황대, 경항운하의 소조 한산사를 거쳐 상해 앞바다로 이렇게 쭉 들어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의 중화인민공화국 중공 사람도 이 정도로 양자강 일대의 지명과 이동거리 등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아마도 많지 않을 겁니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심청전은 단순히 중국 고사성을 엮은 창작, 개작물이라고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번에는 장강 하구를 나와 인당수로 들어가는 대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곳을 당도하니 이는 곧 인당수라. 장강 하구까지 지점에서 인당수로 이어지는 지점까지 역시 한반도 관련 지명은 전혀 없습니다. 바로 인당수가 등장하죠. 다음 대목입니다. 우리 선인 24명 상고로 위협하여 경세우경년 표박선엄을 다니다가 오늘날 인당수에 인재수를 들이오니, 이것을 지금 현대로 풀어보면요, 남경을 근거지로 하는 우리 24명이 해상무역을 생업삼아 여러 해 동안 남경 선 남해를 돌아다니다가 이제야 인당수에 사람을 바쳐 제사를 드리오니,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남경 상인들의 활동 무대가 서남해, 즉 절강, 복권, 광저우로 이어지는 남중국해 일대라는 내용을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은 송명대 무역 루트하고도 일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양자강을 나와 항해를 건너 한반도로 갔다는 내용이 없고 남쪽으로 향할 경우 주상군도가 등장을 해야 하는데 역시 주상군도도 거론되지 않고 바로 인당수로 이어지고 있죠. 이런 점을 종합해 볼 때 인당수 위치는 양자강의 물길 그리고 항저우에서 나오는 전남강의 물줄기가 합수하는 곳, 두 물줄기가 합수해서 거센 풍랑을 형성해서 난파가 잦은 주상군도 직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끝으로 시대를 추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봉사 관과에서 부름이 있어 들어간 즉 황성서 맹인잔치를 연다는 이야기를 듣고 등등등등 도화동화 잘 있거라 무릉촌도 잘 있거라. 신봉사가 맹인잔치에 참석하기 위해서 무릉촌을 떠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황성천리를 어이가리 마지막 부문에는 낙수교를 건너서라는 대목이 나옵니다. 범피 종류 대목에서 남경을 도성으로 언급하지 않았고 신봉사가 황성으로 가기 위해서 개봉의 서쪽에 있는 낙양시를 관통하는 낙수교를 건넜다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황성의 위치는 송나라가 개봉의 수도를 뒀던 시기, 그러니까 북송 시기로 보는 게 정확할 걸로 보여집니다. 마침에서 심청전에 등장하는 인물들 그리고 지명을 보면서 심청전이 담고 있는 의미를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맹인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것은 무지상태, 무명상태 뭐 이런 불교적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겠고요. 심청, 청정한 마음, 그러니까 탐욕이 없는 맑은 마음을 이야기하겠죠. 인당수는 한자는 다릅니다만은 흔히 문학작품에서 일반적으로 있는 음을 그대로 빌어다 쓰는 그런 방식이 되겠죠. 인당은 두 눈썹 사이니까 결국 불교적으로 봤을 때 백호, 미간 백호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위치다. 그리고 이건 마음의 상징적 자리를 이야기한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연꽃은 뭐 너무 잘 아시다시피 탐진치, 곧 무명을 벗어난 결정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심학이라는 말이 역시 마음을 닦는다는 의미도 있고요. 심학규가 눈을 떴다라는 것은 마음을 닦아서 이루어진 상태. 이런 점에 봤을 때는 맹인, 심청, 인당수, 연꽃, 심학규는 모두 불교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도화동 같은 경우는 도교적 이상향이 되겠죠. 이런 점에서 일반 민중들의 문화 코드를 함께 담고 있다고 볼 수 있겠고 인신공양은 유교적 효용의 이제 대표적인 상징성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심청전은 도교, 유교의 민간 정서의 바탕을 두고 있으면서 대승불교 사상을 대중의 언어로 전달하기 위한 작품으로 추정할 수 있겠습니다. 문학작품인 심청전의 지명을 굳이 추적한 이유는 우리나라 사학계 또는 문학사, 미술사 등의 팽배한 난감한 풍토 때문인데요. 문헌을 텍스트 그대로 해석하는 것이 상식이고 최소한의 학문적 태도인데 우리 학계의 경우는 일제시대 때 정립된 내용을 기준으로 모든 것을 거기에 맞춰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떤 해석이 합리적인지 판단은 시청자 여러분의 몫이라 생각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